최근 멕시코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본받자며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방송은 과거 최악의 가난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발전된 국가로 선진국 대열에 선 한국을 보며 필사적으로 배워 멕시코에 적용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은 한 멕시코 여성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칸쿤에 사는 마리아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제가 한국 채널에 사연을 보내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한국과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직항도 없고 굉장히 멀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신혼여행 오는 한국 분들과 가끔 마주친 적은 있지만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현재 칸쿤의 한 호텔에서 청소 메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절친한 친구 로사리오가 대형 호텔의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저에게 이 일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망설였지만 로사리오가 칸쿤의 호텔에서는 급여도 높고 팁으로도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호텔의 쾌적한 시설을 보고 저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TV에서 우연히 한 도시의 치안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상이 계속될수록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늦은 밤에도 거리를 걸어다니고 여성들이 혼자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칸쿤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지만 동시에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특히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택시를 타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본국에 돌아간 후에야 카드가 복제되어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광객들에게 현금만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해요. 멕시코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폭력이에요. 칸쿤을 포함한 많은 도시들이 카르텔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지난해에는 제 이웃이 카르텔의 총격전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어요.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런 일은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흔해서 이제는 총소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약 문제도 심각해요.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마약에 빠져들고 있죠. 우리 동네에만 해도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한때 밝고 건강하던 아이들이 마약의 늪에 빠져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경찰과 정부 관료들의 부패도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경찰을 만나면 더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밤에 외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해변과 리조트의 모습 뒤에는 이런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본 그 도시의 모습이 저에게는 마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칸쿤의 아침이었죠. 호텔 로비에는 여느 때처럼 체크아웃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때 리셉션에서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3층 304호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문제가 있다고 하니 아마도 수건이 부족하거나 미니바가 비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먼저 저를 덮쳤고 그 다음 눈에 들어온 건 아수라장이 된 화장실이었죠. 변기가 완전히 막혀 있었고 화장실 바닥은 온통 똥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갈색 물웅덩이가 욕실 매트를 넘어 카펫까지 번져가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경력 3년차 청소부로서 별별 걸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배가 튀어나온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야. 빨리 치워.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하필 지금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게다가 그의 말투나 억양은 제가 그동안 만난 한국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는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참으며 청소를 시작해야 했죠. 그 남자는 계속 제 주변을 맴돌며 잔소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서 복도 끝까지 들릴 것 같았고 그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화장실 악취와 뒤섞여 더욱 끔찍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기가 터질 정도로 많은 양의 그걸 쌌을까요? 그리고 왜 자꾸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 후로 저는 그 손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특유 냄새와 큰 목소리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죠. 그동안 만난 한국 손님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 말투, 심지어 외모까지도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사람들과는 달랐죠. 제가 처음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였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보통 손님들은 방을 어지럽히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달랐어요.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수건도 잘 개어서 욕실에 놓아두셨더라고요. 저는 그때와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크아웃할 때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영어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작은 선물까지 주셨죠. 그 선물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손거울이었어요. 지금도 제 가방에 항상 들어있답니다. 그 손거울을 볼 때마다 그 부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 손님들을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주변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 번은 한국인 가족이 왔는데 아이들이 호텔 로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렸어요. 부모님들은 즉시 사과하고 변상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다른 때는 한국인 가족들이 왔었는데 그들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후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그냥 가버리는데 그들은 접시를 모아두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놓고 갔거든요. 또 한 번은 한국인 비즈니스맨들이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체크아웃할 때 호텔 직원들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정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친절함, 예의 바름, 청결함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한 교육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똥물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인상은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똥물 바다를 만들어 놓은 한국인이라니 게다가 태도 또한 무례해 너무 충격이었죠.
그 사람의 큰 목소리로 지시하는 모습, 자신의 실수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그 끔찍한 상황,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게 되었죠. 마치 제가 믿고 있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본 한국인들은 특별한 경우였나? 이게 진짜 한국인의 모습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만난 수많은 한국 손님과 이 사람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그 진상 손님과 마주쳤어요. 그의 큰 목소리와 특유의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그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야, 너, 내 방 화장실 물 잘 내려가나 확인해 봤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네, 손님. 문제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로사리오에게 하소연을 했죠. 로사리오, 너 3층에 묵고 있는 그 한국인 알지?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제 말을 듣던 로사리오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잠깐, 뭐라고? 한국인이라고? 로사리오가 놀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말이야.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야. 내가 확실히 알아. 체크인할 때 그 사람이 진상을 부려서 내가 직접 응대했거든. 여권을 자세히 확인했는데 분명 중국 여권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중국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심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로사리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기억나. 그 사람 체크인하면서 로비에서 난리를 피웠잖아. 방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그때 계속 자기가 한국에서 온 VIP라고 우겼었어. 근데 여권은 분명 중국 여권이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체크인 당시의 소동을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다른 일로 바빠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거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호텔에는 사실 중국인도 한국인도 많이 오지 않아서 제가 동양인들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저희 칸쿤 호텔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남미 손님들이 많이 와요. 동양인 손님들은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드물죠. 그래서 저는 동양인들의 특징을 제대로 구분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들의 차이점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왜 그 중국인 손님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건 정말 의아했어요. 자기 나라를 속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들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위장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인들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만난 다른 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손님들도 실제로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우연히 한국 특집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안전한 사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소식 중 하나가 최근에 멕시코가 한국의 GDP를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칸쿤의 현실은
그 통계와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진료소도 의약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거든요.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서 겨우 병원을 찾았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집 근처 도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길이 온통 물바다가 돼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지난달에는 큰 비가 와서 우리 집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옷가지며 가재도구들이 다 젖어서 버려야 했죠. 하지만 호텔 주변은 어떤가요? 비가 아무리 와도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로를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곤 하죠. 지난 우기 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졌는데 우리 동네는 완전히 물에 잠겼거든요. 집 앞 도로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서 출근할 때마다 장화를 신고 걸어 나가야 했죠. 한 번은 물살이 너무 세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제 가방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이웃집 마리아 아주머니는 더 심각했죠. 그분의 집은 우리 집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대요. 가족들이 겨우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고립되어 있었다고 했죠. 구조대가 오기까지 음식도 깨끗한 물도 없이 버티셨대요. 그 후 마리아 아주머니 가족은 모든 걸 잃고 친척 집으로 떠나야 했어요. 우리 동네 어린이들은 이런 날이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길이 물에 잠겨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기 때마다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되는 건 일상이죠. 어른들도 직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몇 번이나 결근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호텔 매니저가 이해해 주셨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웃들은 그날 일을 못하면 그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고인물에서 모기가 엄청나게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댕기열 같은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동네에서만 5명이 댕기열에 걸렸어요. 하수도 시설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반면에 제가 일하는 호텔 주변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길가에 물이 고이는 일이 없어요.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바로바로 빠져나가거든요. 호텔 손님들은 우산 하나로 충분하죠. 그들은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을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이런 차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세금으로 호텔 주변 시설을 잘 갖추고 정작 우리가 사는 곳은 방치하는 것 같아서요. 언젠가는 우리 동네도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을 갖출 수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매년 우기마다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식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저희 집에서는 수돗물을 절대 마실 수가 없어요.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가끔 녹슨 색깔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치아파스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한 물을 마시고 집단으로 중독 증상을 보인 거였죠. 무려 110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에 코카인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에 마약이 섞여 있다니.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최근 몇 달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났대요. 타파출라의 다른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물을 마시고 탈이 났고 거기서도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생수를 사 먹어야 합니다. 이게 또 큰 지출이 되곤 하죠.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큰 물통 3개는 사야 해요. 이 비용이 우리 월급의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끔은 다른 필수품을 포기하고
물을 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손님들은 수돗물로 양치질도 하고 씻기도 하죠. 한 번은 한국 손님이 이 호텔 물맛이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죠. 이런 현실 속에서 TV에서 말하는 GDP 성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멕시코의 GDP가 올랐다고 하지만 그건 극소수의 부자들 덕분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본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멕시코의 예전 전성기가 한국 기업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좋아졌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티후아나 지역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90년대 초반 삼성이 그곳에 대규모 공장을 세웠다고 해요. 그 후로 그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줄었고 주변의 다른 산업들도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니 말이죠. 그 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고 한글이라는 문제 체계부터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발음과 문자가 일치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매일 밤 퇴근 후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죠. 호텔에 오는 동양인들을 보면 혹시 한국인일지 해서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한국 손님들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칸쿤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직원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로사리오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더라고요. 마리아, 넌 정말 대단해.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싫어하더니 이제는 매일 밤 공부하잖아라고 말하곤 하죠. 사실 저도 제 모습이 신기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호텔에 한국인 대가족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들까지 3대가 함께 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죠. 드디어 제가 배운 한국어를 써볼 기회가 온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서로 장난치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의 예의범절이었어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꼭 하고 호텔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방을 청소할 때도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죠. 어느 날 그 가족의 아이들이 로비에서 놀다가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려 깨뜨렸는데 놀란 것도 잠시 곧바로 저희에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바로 오셔서 변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 중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40대로 보이던 그 아주머니의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짧게나마 스페인어도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매일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족 중 한 남자분이 삼성전자 멕시코 지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방문한 거였죠. 그분들의 따뜻함과 점잖음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호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좋았습니다.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죠. 특히 치안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외교부에서 알림이 왔다고 해요. 이곳에서 절대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는 거였죠. 자국민의 안전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나라라니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곳에서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꿈이죠. 이 꿈을 위해 저는 호텔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특히 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사실 월급보다도 팁이 더 큰 수입원이 될 때가 많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일상적인 장면들이 실제로도 그런지 너무나 궁금해요. 화면 속 거리, 카페, 공원, 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물론 한국에 가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야 하겠지만 이런 꿈이 생기니 일상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칸쿤은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예요. 그래서 한국의 사계절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느 계절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어떤 곳들을 꼭 가봐야 할까요? 한국 분들이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힘들 때마다 한국 여행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언젠가 꼭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제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목표가 생겼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저 멀리 멕시코에서 보내온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녀의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면 딱 1분이면 될 것을. 한국에 가더니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이렇게 히스테리 부릴 거면 다시 한국으로 가버려. 스위스의 한 가정의 딸이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스위스로 돌아왔는데요. 딸과 엄마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성인이 다 된 딸과 엄마가요.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가서 성격이 이상해지고 급해졌다며 엄마는 하루빨리 딸이 그냥 한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 가족은 화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인 아나라고 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5년 동안 근무한 후 돌아온 고향인 취리히는 저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신발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스위스 간판과 간간이 들려오는 뒤섞인 유럽인들의 대화 소리에 정신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집에 온 게 맞는 걸까요? 머리가 멍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온 것이 실수였던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한산하고 졸린 터미널은 제가 익숙했던 인천공항의 북적거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게이트 밖으로 나왔을 때 아나, 여기야. 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부모님이 기쁨에 환한 얼굴로 열심히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긴 비행에 지쳐서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꼭 껴안아 주셨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왔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 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5년 만에 친숙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차로 이동하며 비행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투덜거리며 카트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죠. 저는 게이트에서 출구까지 30분 가까이 힘차게 걸어야 하는 인천에 비하면 10분의 공항 산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인천과 같은 거대 공항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들은 꽉 막혀 있었고, 아버지는 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형편없는 도시 계획에 대해 내내 불평하고 계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서울에서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빠른 속도의 급행열차와 질서 정연한 고속도로를 회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 덕분에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취리히에서는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45분 동안 도로에서 차로 기어간 끝에 저희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시지, 슈니첼, 로스트치킨, 감자소금에 절인 유럽식 양배추김치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풍성하고 기름진 맛은 익숙해서 위안이 되었지만 채소 살코기 위주의 건강하고 가벼운 한국 음식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스위스 음식은 한국 음식과는 너무 달라요.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이 오르도록 해주겠다며 제 접시에 음식을 가득 쌓아주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식 바비큐와 매콤한 김치찌개의 강렬한 맛이 그리웠지만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날부터 스위스와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차차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높은 기준에 비해 느린 속도와 일관성이 없는 스위스의 모습에 끊임없이 좌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편 서비스, 식료품 쇼핑, 간단한 업무에 대한 절차 등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렸죠. 한국의 기본적인 서비스 우수성을 경험한 후 돌아와서 겪고 있는 스위스의 무성의한 태도는 저를 짜증나게 만들기 일쑤였죠. 부모님은 저의 이러한 성격 변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논쟁적으로 변한 제 성격을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저는 5년 동안 한국의 활기찬 삶의 속도를 경험한 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독일의 생활이 지금 제게는 어색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나라가 스위스와 그렇게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해보렴 어머니가 부드럽게 조언해 주셨어요. 여긴 내 고향이고 내가 자라온 합리적이고 안전한 곳이자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고속 열차,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초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더 합리적인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받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장의 종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상점에서 구식 기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간소화된 효율성에 비하면 모든 것이 번거롭고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스위스의 관료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부모님은 모든 게 사생활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하셨어요. 제가 스위스에서는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만 4가지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는 한국은 내가 묘사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대충 하는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와 기술 측면에서 몇 년은 더 앞서 있었어요. 저는 스위스의 고풍스러운 구식 방식은 빨리 현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럽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더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저희는 이제는 두 개의 문화의 차이로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무지가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아시아 제조업은 다 구식이야 라는 식의 막말을 하셨죠. 제가 반박하며 한국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면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 아리야. 어머니는 또한 제가 한국에서 무례한 의사소통 습관과 행동을 배웠을 거라고 걱정하는 등 알 수 없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환대와 공동체적 가치의 모범을 통해 저에게 더 인내심과 친절, 배려를 알려주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국이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셨죠. 정신 차리라는 말은 부모님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었어요. 넌 스위스인이야. 정신 차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제 경험조차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태도에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그토록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은 답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모님도 결국 스위스에서 이렇게 나른한 삶의 속도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노력했어요. 아마 그들에게 한국의 고도로 에너지 넘치는 사회는 금성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결국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모님께 이해를 강요할 수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제 관점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최소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 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일화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으니까 저는 제게 큰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평생 유럽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까요? 이해의 틈이 저희를 갈라놓았고 저는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두 세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저의 변화된 세계관과 부모님의 완강한 저항 사이의 긴장은 어느 날 밤 저녁 식사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취리히 시내의 멋진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곳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죠. 화려한 인테리어와 하얀 식탁보,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어렸을 때 이곳을 고급 레스토랑의 정점으로 여기며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끄럽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경험한 지금 이곳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웨이터는 다른 테이블과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고 주문을 느리게 받고 있었어요. 또 접시를 아무거나 꺼냈으며 와인잔에는 물자국이 남아있기도 했죠. 웨이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단체 서빙을 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음료를 리필하기 위해 끊임없이 근처를 맴돌던 한식의 빠른 서비스가 그리웠습니다. 웨이터가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깜빡하고 가버렸을 때 저는 결국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웨이터들은 훨씬 더 세심하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 비판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나,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식사를 즐기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만하렴. 저는 옆 테이블 몇 개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훈계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비스의 대가가 뭐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잖아. 여기서는 그런 한국의 쇼맨십 다품질에 중점을 두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가짜 쇼맨십이 아니라 매 순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인 거예요. 나쁜 서비스는 눈에 띄고 좋은 서비스는 고객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국인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스위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단다. 저는 좌절감에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돌아온 후에도 이런 대화를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의 사이는 더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스위스의 결점은 눈에 띄지 않았고 스위스의 강점은 비판할 수 없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한국에 대한 저의 칭찬을 젊은 날의 과장으로 받아들였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에너지와 정신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가 왜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북적이는 거리, 매운 향기, 네온사인에 직접 빠져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함께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3주를 보내봐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일상과 익숙한 곳을 벗어나자는 제안에 놀라 눈을 깜빡이셨어요. 불편한 침묵이 공중에 맴돌았죠. 저는 숨을 참으며 부모님이 믿음의 도약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한번 가보자구나.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는 걱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동의하셨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준비를 하세요.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서울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사실 부모님은 저를 놀려주기 위해 방문을 결정한 것이었지만 부모님이 자신들의 익숙한 곳을 벗어날 만큼 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희 사이에 더 많은 수용성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0월 말에 저희는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저는 부모님과 꼭 가봐야 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복궁과 한옥마을 같은 문화 유적지부터 시작해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죠. 그런 다음 네온사인이 가득한 강남, 최첨단 스타필드,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 등 현대적인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처음에 저를 압도했던 강렬한 맛으로 서서히 노출시킬 계획이었어요. 매운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비큐 레스토랑, 양념갈비, 김치와 함께 구워 먹는 삼겹살, 입안에 불을 붙이는 뜨거운 떡볶이, 포장마차 등 순서대로 찾아가기로 했죠. 부모님과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기대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걱정도 함께 커져갔죠. 혹시나 싫어하면 어쩌나,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 떠나기 싫으면 어쩌지? 전통주의자인 부모님이 낯선 여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모두 가능해 보였어요. 물론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경험을 계획하고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울이 그분들에게도 마법의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뿐 아니라 저희 변화된 세계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저희 가족이 해외 생활로 인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적어도 그것이 저희 진심 어린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떠나기 전날 저는 지하철 카드, 최대한 큰 여행 가방, 번역된 관광 가이드, 그리고 배탈에 대비한 생수와 비상약 등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푹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취리히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오늘 밤이면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맛보실 수 있겠구나. 마침내 저희는 지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인 부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나섰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으며 외쳤어요. 여기 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는 공항에 반짝이는 건축물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구나. 부모님에게는 이 거대한 공항을 탐색하는 것조차 모험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무빙워크 한글이 적힌 거대한 전광판. 면세점이 질비한 번쩍이는 터미널은 부모님의 감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다행히 아버지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빌려 오셔서 구글 번역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여행 내내 간판과 메뉴를 알아낼 수 있으셨죠.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 사진 페이지와 일치하는 입국 카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담당자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곧 저희는 서울역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도심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에나 연신 반복하며 역마다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고 아버지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넓게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결국 인정하셨죠.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을 가까이서 볼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에 가까워지자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풍당당한 남산. 타워와 함께 반짝이는 대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연이 펼쳐져 있는 스위스 마을의 고유함을 뒤로하고 여기서 나오자 명동 상가의 번화한 인파와 깜빡이는 네온 사인이 부모님을 압도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장품 가게와 길거리 포장마차 그리고 향신료와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를 헤쳐나갔어요. 세상에 사람이 엄청 많구나. 어머니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드디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수준 높은 서비스와 탁 트인 도시 전망으로 유명한 워커힐 호텔에 방을 예약했어요. 정중한 직원들은 체크인을 하는 부모님에게 능숙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부모님의 감탄을 받아냈어요. 멋진 곳이구나.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로비 샹들리에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이 처음부터 한국의 최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방으로 올라가니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 창으로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고즈넉한 스위스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현대적인 풍경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경치와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구경시켜주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저희는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식당에 도착해서 시킨 비빔밥은 부모님에게 무해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셨죠. 세상에 고추장이 너무 매워. 어머니가 색색거리다 씹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며 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경고를 하는 것을 깜빡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서 입안을 식힐 수 있도록 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께 얼큰한 김치찌개부터 지글지글한 삼겹살 바베큐까지 한국의 강렬한 맛을 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매 끼니마다 기름진 소시지, 진한 치즈, 크리미한 소스를 넘어선 색다른 맛들이었죠. 처음에는 당황하셨던 부모님은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의 복합적인 맛에 서서히 적응하셔서 여행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움찔할 틈도 없이 김치를 밥 위에 떠서 올려 드셨어요. 부모님의 입맛이 세계화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도 매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K-팝을 천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무시했었는데 하지만 강남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젊은이들을 보며 모두들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이곳의 대중문화가 단순히 제조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죠. 아버지는 완전히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편리한 앱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는 잘 지내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비행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치안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가장 시끄러운 유흥가에서 건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 깔린 친절과 배려였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카페 주인이 손난로를 선물하자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붐비는 줄 속에서도 한국인의 친절과 인내심에 놀라셨죠. 고향에서는 스위스의 질서를 기준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는 다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이 되셨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가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스위스의 느린 시스템에 혀를 차셨네요. 스위스 음식이 짜거나 느끼하기만 하다며 밋밋한 맛을 비판하게 되셨죠. 여행 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하시는 부모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처음 가본 비빔밥집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부모님도 한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시면서 이 단순해 보이는 음식의 미묘한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보면서 저는 외국에서 살기 전에는 공유하지 못했던 유대감과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이상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눈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모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국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에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하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널 잃을까봐 걱정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절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딸이고 더 많은 문화와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인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저희 중 누구도 다시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익숙한 것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서 저희 사이의 유대는 끊어지기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문화를 넘나드는 이 여행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국을 반대하던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사랑에 빠지게 만든 스위스 아리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